프리랜서와 솔로프리너의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프리랜서는 1대1로 내가 시간을 투입을 해서 내가 시간과 나의 가치를 교환하는 일입니다. 근데 솔로프리너는 구조를 파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구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구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누구든지 또 크리에이터가 또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또 솔로프리너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커리어를 만나보는 시간 헤드라이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직장인들은 언제나 한켠에 사직서를 품고 산다고 하죠. 하지만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울타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일을 또 더군다나 내일을 시작하는 거는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지만 오늘은 이런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나만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대기업의 인하우스 디자이너에서 이제는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솔로프리너로 완벽하게 전환한 조씨 님입니다. AI랑 사업화 그리고 바이브 코딩까지 디자이너가 회사 밖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또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치열한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지금 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한번 소개를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조슈의 뉴스레터라고 하는 그 1인 미디어를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이자 또 디자이너인 사람이고요. 지금 현재는 조슈의 뉴스레터 쓰고 있고 그리고 스레드랑 링크드인에서 텍스트 크리에이터로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하기 전에는 SK텔레콤에서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고요. 디자이너로 원래 살고 있다가 약간 사업적으로 방향을 확 틀게 됐고 좀 다른 아이덴티티로 요즘은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로프리너로 지칭을 하고 계시는데 네,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솔로프리너라는 거는 또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솔로프리너라는 그 말 자체는 솔로라고 하는 1인이라고 하는 것과 앙트프리너라고 하는 기업가가 합친 합성어인데 이게 미국에서부터 탄생을 한 단어예요. 근데 프리랜서와 솔로프리너의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프리랜서는 1대1로 내가 시간을 투입을 해서 내가 시간과 나의 가치를 교환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의 투입이 풀타임으로 되는 형태인 거죠. 출근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시간 안에 근무 시간을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형태가 프리랜서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솔로프리너는 구조를 파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구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업은 딱 그게 필요합니다. 트래픽,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를 아는 사람이 중요하죠. 광고나 혹은 나를 알게끔 하는 그런 매체가 되게 중요하고 그거를 또 판매하는 상품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소셜미디어가 그런 트래픽 역할을 하게 되죠. 제가 소셜미디어에 매일매일 글을 씁니다. 그러면은 트래픽이 생기겠죠. 저를 아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저를 많이 알고 팔로워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상품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뭐 VOD, 강의, 커뮤니티 아니면 제가 뭐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상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트래픽이 발생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 상품을 소개받게 되고 이 사람들이 사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거기 그 현장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온라인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겠죠. 예를 들면 스레드에 글을 내가 VOD가 런칭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VOD가 팔리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 구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누구든지 또 크리에이터가 또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또 솔로프리너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저도 이 길을 다 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SKT에서 일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는 혹시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하셨었나요? 네, 제가 SK텔레콤 입사를 했을 때는 2017년이었는데 그때 1월쯤에 입사하고 나서 티저나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주로 했었어요. 아시다시피 SK텔레콤에는 그 스팸을 방지해주는 티저나라고 하는 앱이 원래 안드로이드 같은 폰에 프리로드로 따로 깔립니다. 그런 앱을 UX를 설계하는 일을 좀 했었었고요. 그 외에는 ADAT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주로 제작을 해왔었습니다. ADAT은 또 SK텔레콤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AI 서비스인데 거기서도 이제 전화 쪽을 또 담당했었고 iOS 통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작을 해왔었고요. 그 전에는 커리어에서 저는 바이널이라고 하는 디자인 에이전시를 다녔었습니다.
꽤 큰 규모의 디자인 에이전시였는데 거기서도 이제 UX 디자이너로 일을 해왔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UX 쪽으로도 책을 출판을 한다던가 사용자 인터뷰라고 하는 그런 또 책을 출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리서처를 하려고 하다가 디자이너도 하고 싶었고 최종적으로는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되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창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책은 언제 쓰셨나요? 그때 바이너를 다닐 때가 제가 2013년에서 2017년이었는데 그때 그 중간 단계쯤에 출판을 한 번 했었고 책을 제가 올해 6월에 또 하나 출판을 했거든요. 진짜요? 네, 2호에서 출판을 담당해 주셨는데 나는 솔로프리너다라고 하는 책을 또 영광스럽게도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책을 2권이나 이미 쓰셨네요. 네, 그렇게 됐네요. 사실 대기업이라면은 누군가에겐 또 최종 목적지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한 맞아요. 안정적이고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는 직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퇴사를 결정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것 때문에 또 안정적인 이런 대기업을 퇴사하시게 되셨나요? 사실 원래 우리 디자이너의 꿈은 실리콘밸리에서 또 한 디자이너 되는 그게 꿈 아니겠습니까? IT 근데 직종 분들이면은 네, 다 꿈꾸고 있죠. 저도 뭐 메타, 구글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었기 때문에 SK텔레콤 다녔을 때 5년 차부터 준비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최종 면접까지 갔었고 유니티, 뭐 그랩 아니면 여러 다른 그 많은 회사들과 최종 면접을 잘 진행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가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이직을 좀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다가 사이드 잡으로 그 외국계 스타트업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몇 번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랑 스타트업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 진짜 A부터 Z까지 다 디자인 업무를 경험을 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딱 느꼈던 게 그 창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것만 또 아니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창업하면은 되게 막 막연하고 힘들 것 네. 같고 막 고통스럽다 하고 뭐 회사 밖은 지옥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실제일까 생각했었는데 스타트업은 완전히 정말 적은 리소스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생존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을 사이드 잡이로더라도 열심히 좀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보다 이 창업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이 낮아졌고 그렇게 하면서 뉴스레터를 또 쓰게 됐습니다. 스타트업이라는 게 꼭 무조건 제품을 크게 유니콘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스타트업이 아니더라고요. 1인 미디어 스타트업이라는 것도 존재한다라는 것도 좀 알게 되었었고 거기에 또 도전을 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게 처음에 지금은 이름이 조슈의 뉴스레터라고 하는 네. 건데 원래는 처음에 조슈의 프로덕트 레터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사이드 잡이랑 그 1인 미디어 스타트업이 조금씩 반응을 얻게 됐고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보니까 이제 독립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고요. 그 독립을 하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계기는 아내의 허락이었어요. 아내한테 이제 제가 사이드로 이렇게 돈을 벌고 있어 라고 이제 명세서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오빠는 이제 나갈 준비가 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와서 이제 내 할 일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네. 사실 저도 실리콘밸리 디자이너 하고 싶었지만 네. 하다 보니까 창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두려운 것만 또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아예 진로를 이쪽으로 한번 틀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라고 하게 된 계기가 컸었던 거죠. 아무래도 그 전부터 책도 쓰시고 하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 본인의 일을 하시고 싶으셨던 네, 그런 열정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어찌 보면 하나의 트리거가 좀 생겼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래도 사실 대기업에서 주는 복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그런 뉴스레터가 뛰어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당시에 그 정도의 그런 안정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 되셨었나요? 물론 그게 아예 없었다고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런 건 거짓말인 것 같고 대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복지나 연봉이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사실 SK텔레콤은 황제 기업은 맞아요. 네, 여러모로 일도 그렇게 엄청 강도가 세지 않고 그리고 잘 다니고 오래 다니면 자산을 많이 형성할 수가 있는 그런 곳인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정해진 삶을 살고 싶지 않았었다고 해야 될까요?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거기를 들어갔으니까 능력이 좋겠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영향력이 없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이 회사에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더 내 역량도 펼치고 자아 실현도 하고 싶다 하는 욕구가 되게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질문은 없었던 거기는 한데 만약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기존에 좀 희망하셨던 그런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만약 취업했다고 하면 그래도 솔로프리너를 계속 하셨을 것 같은지 아니면은 그래도 한번 실리콘밸리는 가보고 싶다이실지 좀 그 의견이 궁금하긴 합니다. 솔로프리너 하고 난 뒤에는 이제 그런 마음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때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물론 한번 체험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그때 선택을 후회하시지는 않고 너무 네, 만족하시는 맞습니다. 것으로. 오히려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창업가끼리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저는 이런 솔로프리너들끼리 하는 모임이 좀 있어요. 어제도 진행을 했었고, 근데 그런 분들이랑 딱 같이 모여서 서로의 이 창업의 애환이라든가 뭐 직원 채용의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매출 상승이라든가 이런 세일즈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누는데 그럴 때 그 되게 동료애를 너무 느껴요. 사실 회사에서는 그런 걸 못 느꼈었거든요. 동료애까지 굳이 뭐 사랑까지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제 동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제가 없었던 애틋함 같은 게 있고 저 사람도 정말 힘들었겠구나라는 그런 공감대도 많이 생겨서 오히려 지금의 삶이 훨씬 더 좀 더 유대감 있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솔로프리너로서 활동을 계속하고 계신데 솔로프리너로서 그리고 1인 기업가로서의 일주일 루틴은 어떻게 좀 돌아가시나요? 대기업을 다니실 때랑은 좀 시간이 많이 다르게 쓰실 것 같은데 달라진 점은 사실 일을 더 많이 하긴 해요. 대기업 때보다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내가 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든지 내가 뭐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게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누구의 어떤 허락이 있지 않은 이런 삶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거고요. 장소의 자유도 있어요. 제가 그냥 힘들어 버리면 바로 이 서해바다의 송도에 가서 카페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다른 점인 것 같고요. 처음에 익숙하지가 않았는데 전반적으로는 저는 사무실에 출근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를 운영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그 어시스턴트 한 분과 함께 지금 사무실 출근하면서 매일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하루의 루틴을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에 9시까지는 제가 아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등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등원시키고 출근을 하고 딱 업무를 보는데 저는 절대로 일과에는 미팅을 잡진 않아요. 그 일과의 미팅을 잡아버리는 순간 제가 덩어리로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게 깨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5시부터 7시 사이에 미팅을 다 잡습니다. 그러면 5시에서 7시 사이에 딱 사람들 만나고 집에 가서 이제 또 아이 보고 밥 먹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그런 구조다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대기업을 퇴사하시고 솔로프리너로서 살아오신 지가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지금 거의 2년이 다 됐습니다. 네, 지금 시기로만 따지면 거의 2년이 다 됐어요. 1년 동안은 정말 사실 창업을 시작하고 힘들다고 말을 하는 게 3년까지 수입이 나기가 어려워서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첫 1년은 굉장히 힘드신 시기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1년 동안 좀 힘들었다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절대 없다고는 거짓말일 것 같고 제가 원래 비즈니스를 3개를 동시에 하고 있었어요. 커뮤니티 비즈니스랑 외주랑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을 또 하고 있었는데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제가 좀 되게 작년에 마음을 쏟았던 비즈니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 비즈니스를 했을 때 고객을 모집한다고 하면 50명이 들어오는데 그 절반 가까이 또 나가시는 거예요. 월 구독제 커뮤니티 같은 느낌으로 운영했거든요. 제가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탈퇴하는 구조 속에서는 사업을 이어나갈 수가 없겠다. 운영진이랑 스터디장이라고 모신 분들이 거의 한 15분 가까이 됐었는데 그분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잠깐 쉬고 오겠다고. 개편을 해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렸죠. 지금 사업의 비용 구조가 안 맞다. 내가 아무래도 이 사업을 초기에 구조를 제대로 잡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비용 구조나 재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못했었던 티가 여기서 납니다. 새롭게 비용 구조를 잡고
다시 개편해서 오겠습니다. 모든 걸 다 잠시 정리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폭풍 같은 기간이 끝나고 한두 달 정도를 쉬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거지? 하는 생각도 했고 목적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있었던 것 같고 그 목적은 우선 저는 많은 기업가들 그리고 많은 초기에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또 했었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생각했었던 게 수익화였습니다. 역시 사람이 밥줄이 있어야 살아남거든요. 밥줄이 끊기면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직장인도 못 그만두는 이유가 결국 그거잖아요. 근데 1인 기업과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커뮤니티를 새롭게 만들어 보자 하면서 최근에 다시 또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프로덕트들을 또 만드셨고 커뮤니티나 뉴스레터나 이런 멤버십 같은 것들도 만드셨고 또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바이브 코딩으로 또 서비스도 만드셨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고 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판매를 하시고 하는 식으로 계속 솔로프리너로 살아가고 계신데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그만큼 또 어려운 게 파는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세일즈를 혼자 또 모든 걸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판매하고 마케팅하는 부분에선 어려움이 없으셨었나요? 사실 그게 가장 어려웠어요. 프로덕트 디자이너다 보니까 만드는 일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든 좀 잘 만들고 기준을 높게 딱 잡아서 완성도 높이는 거 파는 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디서부터 내가 잘 모르는 걸까 생각을 했었어. 세일즈 스터디든 세일즈 강의든 이런 것들을 한 돈 500만 원 정도 들여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도 듣게 됐고요. 그래서 많은 걸 깨달았고요. 결국은 세일즈라고 하는 거가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장치가 존재는 하는데 결국은 고객을 육성하는 거더라고요. 나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맨 위고 나를 구매하는 사람이 맨 아래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 과정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서 아니면 이거를 내가 지금 당장은 사기 힘들어서 이런 여러 단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다음 단계로 넘기느냐에 대한 작업이 세일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좀 많이 해왔었고 퍼널이라든가 마케팅 관련된 것들을 정면 돌파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요즘 바이브 코딩 하시는 분들도 딱 얘기하시는 게 내가 제품은 만들 수 있고 개발자분들도 내가 만드는 건 잘하는데 팔 줄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단어가 저는 오히려 정면 돌파하기 어려워요 라고 하는 느낌이랑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마케팅 원론이라든가 책이라든가 파는 관련된 지식은 세상에 이미 많거든요. 무슨 책부터 읽을까요? 라고 하는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사실 그런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대체 어떻게 팔아야 되지? 내가 책이라도 읽고 아니면 유튜브라도 찾아보고 실제로 내가 광고라도 한 번 더 집행해보고 하는 그런 연습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실전적으로 안 해보고 어떻게 파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그냥 정면 돌파해봐라. 마케팅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경계가 너무 깊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이 못 배울 건 없다라고 저는 믿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많이 돌파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 요새는 워낙 지식을 찾는 것 자체는 좀 그 허들이 많이 낮아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사실 GPT한테만 물어봐도 너무 요새 잘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노하우로 해서 본인들이 실제로 해보는 게 중요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을 만들고 파시는데 처음으로 그러면 수익화를 안겨줬던 제품은 뉴스레터였을까요? 사실 여러 가지를 판매를 했었어요. 제가 거의 10가지 넘게 팔았거든요. 맨 처음에 팔았던 것은 아무래도 저의 노동이죠. 네. 네, 1대1로 프리랜서로 그 사이드 잡으로 제 탤런트를 팔았고 그게 가장 쉬운 접근이었고 두 번째는 교육 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4주 동안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 강의를 할 테니까 이거를 오시겠어요? 하는 것을 랜딩 페이지로 딱 소개를 해서 판매를 했었고요. 그 뒤로도 여러 가지를 또 팔았었는데 예를 들면 컨퍼런스 같은 걸 열기도 했었습니다. 뭐 1인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해서 솔로프리너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또 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소프트웨어의 사업에 좀 많이 집중하려고 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도 팔고 있고요. 사스라고 해서 구독제 서비스를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앞으로는 제일 많은 비중으로 판매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요것 다 팔아보니까 네. 제일 힘든 게 결론적으로 내가 시간을 계속 투입하고 몸을 갈아서 하는 비즈니스는 오래 갈 수가 없더라고요. 최대한 내가 일하지 않고 팔 수 있는 그 상품이 뭘까? 결국은 디지털 상품이었고 그 디지털 상품
어떻게 내가 집중해서 잘 팔 것인가, 그걸 극대화하는 게 가장 저에게 이득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 역시 프로덕트를 만드는 일이었고 그쪽으로 더 많이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뉴스레터나 아니면 강의 같은 것들 계속 하시면서 고객을 계속 모으시고 스스로 마케팅도 하시고 계신데 그런 고객들을 모으고 퍼널을 좁혀 나가는 과정에서 조시님의 노하우나 이런 방법들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가장 잘하는 건 역시 글쓰기이기는 해요. 저는 상품을 어쨌든 잘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또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글을 거의 매일 씁니다. 스레드든 링크드인은 아니면 X 같은 데도 쓰고 있는데 그거를 매일매일 쓰고 있고 그렇게 매일 쓰면서 사람들이 무슨 글을 좋아하는지 어떤 형태의 또 글에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노하우라고 하면 사실 별건 없고요. 저는 그냥 매일매일 하고 부딪히는 거 빼고는 거의 없고 뉴스레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레터에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12,000명 정도의 구독자가 계시지만 그분들께서 저에게 가장 칭찬을 해주셨던 부분은 뭐냐면 글이 디테일하다라는 거였었어요. 또 내가 이걸 읽었을 때 되게 효능감이 있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멈추지 않는 그런 꾸준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해 주셨던 그런 방법들이 다 이제 조시님의 노하우인 것 같아요.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진심을 담은 좀 이런 프로덕트들 결국 사용자를 위한 거였기 때문에 네. 또 잘 됐고 그만큼 바이럴이 잘 탔고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좀 디자이너분들도 이런 마케팅이나 세일즈를 좀 배워두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좀 더 그래도 본질인 이런 프로덕트를 만드는 메이킹에 좀 더 집중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이런 마케팅이나 세일즈들도 좀 배워두는 걸 추천하실지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사실 압도적으로 이제는 후자가 될 것 같아요. 마케팅 세일즈를 배워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뭐 내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한들 물론 아주 좋은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인은 아직 AI가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이 가장 큰 승자가 될 것이고 그 도구로 인해서 생산성이나 뭔가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대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남들한테 정성적으로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이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능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마케팅이나 세일즈 공부를 같이 해두시면 훨씬 더 효용감이 있으실 거고 저는 약간 시대가 조금 달라졌다고 느껴지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애플 디자인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품 자체에 대한 마감 혹은 이 제품 자체에 대한 퀄리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를 했었던 반면 시대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깊게 공감을 하고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를 낮게끔 해서 말도 안 되는 상품을 팔아야 되나 이런 건 절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AI 시대에서는 결국 본질은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쪽으로 만드는 거라든가 생산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대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